자, 도시개발법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시행자의 지정고시입니다. 자, 시행자 지정고시는 이런 순서로 공부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는 이 도시개발조합법원하고 여기 대행법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 강조하고 또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본 흐름은 시행자를 12명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되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라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법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조합에 관련된 규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변경을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업무를 뭐 위탁하거나 또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신탁 계약으로 신탁을 맡기거나 또 공공시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 작년도에 대행부분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대행부분하고 이 도시개발조합에서 이 파트에서 두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규약이라든가 시행규정이라는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이 할 때는 정관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규약하고 시행규정은 다른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 규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사업할 때는 규약이란 내규를 만들고 이 공공시행자가 뭐 환지 방식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시행규정을 만듭니다. 규약은 누가 만들고 시행규정은 누가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의 지정 파트하고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자, 시행자를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지정권자가 다음에 자가 뭐 1, 2, 3, 4번은 공공시행자죠. 5번부터 12번까지는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정확하게는 후보입니다. 자, 이런 시행자가 법에 나열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여기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민간공기업인데 둘 다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냐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인데 공공기관이 6개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하고 매입 공공기관이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게 감정원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매입 공공기관의 이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이 자산관리공사가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게 33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입 공공기관을 이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바꿔서 시험 문제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죠. 우리 공공기관이 6개가 있는데 토지주택공사, 농어촌,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하고 관광공사가 있고 매입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매입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시험 문제가 29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이 정부 출연기관 국가공기업인데 공공기관하고 유사하게 이 국가철도공단이 KTX 역을 건설하고 레일을 건설하는 공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할 수 있고 제주도 요 개발센터는 제주도 내에서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장수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29회 때 시험 문제는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역세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만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장수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됐던 거죠. 자, 여기 매입 공공기관이 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 들어가면 안 되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할 수 있다. 지방공사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들도 있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 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이렇게 딱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법인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같은 걸 짓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죠. 공동출자법인. 자, 앞에 있는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가 공공하고 민가하고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12명 시행자 중에서 시행자를 정하는 게 원칙.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12명 중에 아무나 정하지 말고 이 토지 소유자 5번 시행자나 6번 시행자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전체 개발된 땅을 원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한테 나눠줄 거기 때문에 이걸 토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우선 시행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되 다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신탁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시행권이 있는데 자,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 바로 시행자가 될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데 1년 지나도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니면 신청한 내용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에서. 자, 그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되, 자, 이렇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등. 이게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1년 내 안 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시행할 의사가 없이 자꾸 지연시킬 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신청 내용에 아니면 이거랑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자, 이번엔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 절반 정도 이상이 동의한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되 이렇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해서. 자, 그리고 30회 때는 여기 국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하고 신탁업자만 들어가는 거지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게 기출문제에서 30회 때입니다. 이렇게 4개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렇게 4개의 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된 사유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미루고 있을 때 신청 내용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한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이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동의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공부를 하실 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인가 받는 거,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고 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아서 이 조합의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총회, 또 총회가 매번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의 설립 절차를 보시면 자, 조합의 설립 절차. 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최소 인원, 자, 정관 같은 내교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설립 등기라는 걸 해가지고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립 등기로 조합이 성립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나왔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자,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였었는데, 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주소가 이제 변경되는 거죠. 사무소가 이사가서. 그 다음에 공고방법 변경,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34회 때. 그래서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주소의 변경이라든가 공고방법의 변경 같은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안 받고 신고사항입니다.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 노란색 2개는 변경인가를 받지 말고 간단하게 변경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인데 이런 간단한 사항 변경은 변경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요거죠. 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 규정도 조합이라는 단체 설립하려면 대다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 대다수를 따질 때,
자, 전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면적에 도시개발법에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요 동의 요건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동의 요건이 일치합니다. 우리 앞에 2강에서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도시개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도 이 동의 요건을 맞춰서 설립인가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거죠. 문의는 조합이지만 실제 법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조항인데 시험 문제에서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할 건 이걸 또는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를 계산해서 2분의 2 이상 동의를 이 3분의 2랑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조합원하고 조합의 임원 규정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 도시개발구역 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가진 사람들이 다 조합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조합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합 설립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여기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 되고 이 동의 요건에 반대했더라도 일단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면 그 반대한 토지 소유자도 강제로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조합원이니까 이거 시험 지문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인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아까 이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강제 조합원이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강제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조합원은 나중에 조합원 총회에 가서 이렇게 투표 같은 표를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때 보유 면적이 100평이든 보유 면적이 500평이든 똑같이 한 표씩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보유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에 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정확한 표현이니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인가 신청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마음이 바뀌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관청으로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강제조합원 토지 소유자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평등한 의결권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유토지 한 필지 토지를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뽑아서 자, 그 사람한테만 이 조합원 총회 가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한 명한테만 의결권을 주는 거고 자, 다만 이게 집합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일 때는 이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을 개별적으로 구분건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합건축물 같은 이 토지 소유자는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별로 따로따로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은 당연히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권리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 경비 같은 거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조합의 임원. 자,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이게 조합의 임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조합의 운영을 맡기는 거죠. 조합이라는 법인은 이런 임원진들이 이제 뽑혀서 임원이 운영을 하는 거고 조합에는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를 줘야 됩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외부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원 중에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겸직금지는 당연한 규정이죠. 겸직금지. 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 내에서 다른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죠. 이 조합장이 감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출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거고 겸직금직이죠. 자, 임원은 다음 결격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 유예 기간에 있으면, 자, 작년도 여기 34회 때 요 리얼버리 또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자, 집행 유예 기간에 있으면,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 금고나 징역 같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집행이 끝나면 나오고 나서도 2년은 지나야 됩니다.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 받고, 행위 무능력자들이 있죠. 미성년자라 피성년 후견인, 과거 이제 금치산자, 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요 해당 행위 무능력자고, 요거 파산자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체는 임원을 할 수가 없고, 또는 제가 이제 원래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가 결격 사유자가 되고 그 다음날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조합장을 하다가 금고 이상 실형을 딱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날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런 상태일 때는 임원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임원의 결격 사유 한번 쭉 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날이죠. 다음날이 한번 챙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 정비법,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의법에서는 이런 비슷한 조항이 나오면 해당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근데 도시개발법상 임원은 다음날 자격 상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당연히 대표하는 거죠. 단, 이 조합장 이사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어떤 계약 체결할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대의원회로 바꿨습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할 문제가 생기면 대의원회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시험 문제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합의 임원 관련된 조항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자, 총회는 필수기구,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임의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인데, 자, 조합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당해 둬서 이 총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 사항 같은 걸 의결하는 거죠. 정관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자금 차입, 조합의 수입과 지출 같은 거 예산 세우는 거, 또 부가금액 같은 것들을 정하고 징수하는 방법, 그 밖에 뭐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이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란색으로 쓴 건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대의원회한테 대행을 못 시킵니다. 자,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차익 같은 거, 조합의 수지 예산, 여기도 보면 실시계획 같은 거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데 요 개발계획의 변경 같은 내용을 처리할 때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뒤에 가서 또 보실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오고요. 자, 이런 내용들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 총회에서 의결한다, 의사결정한다, 투표해서 다수결로. 노란색 같은 사항들은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대의원회 보시면, 자,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50명 이상,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대의원회 숫자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두고, 이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죠. 이 대의원들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 합병, 이 5가지 업무를 앞에서 우리 봤었죠. 자, 우리가 버틸 때 이런 것들 임정합, 환계 뭐 이렇게도 한번 하는데 암기하기 위해서 자, 한 글자씩 모아서 임정합, 환계, 자, 임원 선임 같은 거 임원,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환은 환지계획의 작성. 이 환지계획 작성도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개는 이 개발계획의 변경사항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이런 것들도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실시계획의 변경은 제외. 이건 제외이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고, 환지계획도 경미한 변경은 또 제외입니다. 자, 조합이 합병 해산은 대응할 수 없지만
청산금 징수나 교부가 완료된 이후에 자, 마무리 작업하는 거, 이렇게 좀 자질근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지만 청산금 징수 교부가 완료가 되고 나 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업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홍색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정합, 환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5개,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숫자는 조합원 총수가 있으면 자 이게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은 뽑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 총수가 1000명이면 100명 이상은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들을 뽑는 것이죠. 다음 5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어떤 특정 개인이 있다. 특정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나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 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자, 조합이 부과한 부과금을 체납을 하면 이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제 대신 징수를 시군구청장이 해주면 징수한 금액의 수수료 4%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한테 부과금 같은 경우를 부과할 수 있고, 체납하면 이렇게 강제 징수를 시군구청장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든 다음에 나오는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든 조합원들은 이 조합의 운영용비 같은 것들을 부과금으로 이제 부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 얘기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되었었던 잘못한 경우죠. 자, 문제는 여기 1번이나 2번처럼 2년 안에 사업 착수를 안해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인 시행자가 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 자, 이런 거는 우리 또 머리 아파지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를 A타입이라고 놓고 풀어보시면 돼요. B타입 생각하지 마시고. 자, A타입은 개발계획 먼저 수립해서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두 번째 순서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실 거는 A타입에서 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시행 방식과 시행자가 내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개발 계획을 고시하면서 시행자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의 착수를 또 2년 내 안 하면, 착수 안 하면 이것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시면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 이 앞에 절차에서 1년, 요건 2년이네요.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구역에서 실시계획 인가로 넘어가는 거 1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사업 착수 넘어가는 거 2년입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 3년짜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는 해제입니다. 해제. 자, 요 A타입 순서로 진행을 할 때 구역에서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거죠. 요거.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거는 3년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1년보다 더 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거는 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는 거니까 요 분홍색을 우리 미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을 하시기 전에 요거 1년짜리 이렇게 1년짜리하고 2년짜리를 먼저 보시면서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있었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의 미착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1년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 또 시행자 지정 취소 이런 거 당했어도 시행자한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시행자 변경 사유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위탁, 신탁과 대행이 있는데, 위탁, 신탁, 대행은 자, 일단은 위탁, 신탁, 대행이라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맡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탁이 뭐냐면
항만철도 도로 공원 만드는 사업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입니다. 이렇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하기가 어려우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같은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기초사 토지 매수 손실 보상 같은 업무, 이거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토지 매수 업무 금액을 정하고 손실 보상금 정한 다음에 주민의 이주대책 같은 거 세우는데 이것도 사업 시행자가 이런 업무가 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차이점은 여기는 국가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위탁하는 대상에 국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가가 빠져 있죠. 자, 항만철도, 도로와 같은 이런 공공시설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고 기초사나 토지매수 손실보상 업무는 국가는 빠지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다.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둘 다. 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5, 6, 7, 8, 9번 시행자 기억나시죠? 아까 시행자 번호 중에서 5번 토지 소유자, 6번 조합, 이전 법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는 민간 시행자인데 도시개발사업에 경험이 없을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업자는 일종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은 어떤 자금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개발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신탁계약으로 이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 이게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항이 나올 수 있는 예상 지문인데 자, 신탁하는 대상에 민간 시행자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자,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그런데 여기 토지소유자 조합 7, 8, 9번 같은 시행자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기관, 토지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방공사도 안 됩니다. 공공은 안 되고 민간 시행자 중에서 이 5, 6, 7, 8, 9번까지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행 업무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좀 보세요. 자, 이 조항만 특이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 이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대행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요 1, 2, 3, 4번 4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공공시행자만 적용되는 거네요. 자, 대행은 공공시행자, 여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런 4가지 업무를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간시행자 5, 6, 7, 8, 9번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잘 구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대행이 조금 더 중요한데 자, 실시 설계, 설계도 그리는 거, 자,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자,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는 이 건설회사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건설회사 전문 업무입니다. 이런 4가지 업무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누가? 공공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행 규정하고 요 신탁 규정하고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규약하고 시행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내규입니다. 내규. 자, 이렇게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죠.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사업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같은 시행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이런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자, 이거를 시행 규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등이죠. 지자체라든가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또는 공공시행자가 이렇게 일부 환지 방식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공공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시행규정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공공시행자 같은 자가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을 하는 거고 아까 여기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과 공동으로 할 때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시행규정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요거를 갖다 구별하는 게 이 31회 때 또 문제, 30회 때 문제 나왔은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너무 간단하게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서 눈에 익혀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고 아까 시행자 12명이 있었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했죠. 자,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 인원, 총회 대여대로 나눠서 공부하시고요.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서 1년짜리가 있었고 2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위탁, 신탁, 대행 규정.
자, 규약하고 시행 중이란 내규를 누가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런 요약집이 있으니까 요약집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밴드에 가서 이 공법 배문란으로 검색하셔서 밴드 가입하시면 이 중요공지란에 공법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 프린트가 곤란하시면 교재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교재 구입이 필요하시면 문자로 저한테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